최근에 바이낸스가 막 뭐 프랑스에서 퇴출된다, 프랑스에서 조사 들어간다, 네덜란드에서 뭐 철수한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이런 걸 다 뒤덮을 만한 블랙록에서 대형 뉴스를 하나를 제시를 했습니다. 뭐? 유사담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준비하고 시작할게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갑작스럽게 폭등 4% 5% 가까이 오르면서 미친 듯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등장하나? 라는 소식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요즘에 있었던 나쁜 소식들을 아주 다 덮어버린 아주 강력한 호재로 등장을 했는데, 최근에 바이낸스가 막 뭐 프랑스에서 퇴출된다, 프랑스에서 조사 들어간다, 네덜란드에서 뭐 철수한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이런 걸 다 뒤덮을 만한 블랙록에서 대형 뉴스를 하나를 제시를 했습니다. 뭐? 현물 ETF. 여태까지 블랙록이 갖고 있었던 건 선물 기반의 ETF밖에 갖고 있지 않았는데, 이 선물 기반의 ETF가 아닌, 선물이란 계약서를 주고 파는 사고 파는 그런 ETF가 아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만약에 이 ETF가 나오게 된다면 이 ETF에서 실질적으로 이 현물 비트코인 자체를 이 ETF가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랙록이 이런 부분의 현물 ETF를 신청을 함에 따라서 커다란 파급력이 생겨서 이 SEC에, 자, 이 증권관리국에 지금 ETF 신청을 했다라는 뉴스가 지금 아주 코인 시장을 커다랗게 강타하고 있죠. 자, 근데 이게 뭐냐? 비트코인의 호재와 악재를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비트코인의 호재는 요즘 거의 없었어요.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막 뭐 뉴욕 거래소에서 뭐 카르다노, 에이다, 벡트, 솔라나 상폐하고, 바이낸스 막 요즘에 조사 당하고 신고 당하고, 뭐 코인베이스 신고 당하고, 이런 악재들이 너무 많았는데, 자, 블랙록에서 현물 ETF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올려줬냐면, 자, 원래는 26,000불 언저리던 이 비트코인 가격을 26,800불까지 끌어올리는 아주 쾌거를 하나 이루기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자, 이 코인 가격에 대한 상승뿐만이 아니라, 자,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냐? 원래 최근에 계속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 여태까지 계속 신청이 거부가 됐었어요.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래 요거에 반응하는 걸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비트코인 시장이 그래봤자 어떻게 현물 ETF가 나오겠냐. 지금 SEC에서 코인베이스도 뭐 아니면 바이낸스도 계속해서 고소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코인이 증권형 자산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굳이 이 블랙록의 현물 ETF를 승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소식에 대해서 다운 평가를 하긴 하는데요. 이게 왜 지금 호재로 받아들이자면요, 지금 블랙록에서 이 현물 ETF를 신청을 할 때 전에는 없었던 하나를 추가를 했어요.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시 공유 동의라고 얘기하는 Surveillance Sharing Agreement, SSA라고 하는데, 이게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의 신청에 포함이 된 주석 중 하나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고 팔 때 우리의 모든 트레이딩 활동에, 청산 활동에 우리 ETF의 돈을 예치한 사람들한테 모든 고객 신원에 대해서 정보를 SEC에 공유를 하겠다. 사실상 우리가 하는, 내가 숨 쉬는 거 하는, 유사남이 하는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 숨 쉬는 거 하나, 내가 언제 머리를 깎는지, 내가 머리가 얼마나 빠지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SEC에 공유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야. 블랙록이. 내가 이 모든 코인의 자산에 대해서 뭘 하는지, 고객의 신원까지 다 알려줄 테니까, 우리가 전혀 시장 조작을 못하게 할 테니까 우리를 신청하게 해달라. 현물 ETF 승인하게 해달라라고 발표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블랙록의 현물 ETF가 승인 확률이 높아지기는 높아졌어요. 물론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조금만 더 있다가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얘기를 하긴 할게요. 자, 근데 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요, 장점이 너무 많아지긴 해요. 그래서 지금 현물 코인이 오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투자 ETF가,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의 접근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 예전처럼 우리가 암호화폐를 구매를 하려면 코인베이스를 가서 코인을 사서 뭐 코인 살 때도 우리가 증명받고 우리 지갑으로 보내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코인을 샀었는데, 그냥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비트코인을 사고 싶으면, 야, 블랙록 아이쉐어 코인 ETF 사면 돼요.
이제는 내가 코인을 자산을 내가 굳이 지갑에 두고 누군가한테 지불하는 수단으로 쓸 게 아니라면 내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그냥 돈을 내 자산을 올리는 수단으로 투자의 수단으로만 쓰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이유가 예전처럼 지불의 수단으로 쓰려는 게 아니라 사실 투자의 자산으로 쓰잖아 사실 나도 그러잖아 비트코인은 사실 지폐로서의 수단보다 투자의 자산이 된 지 좀 됐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투자를 하려고만 산다고 하면 굳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갈 필요 없이 응? 그냥 이 투자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주식 하나만 구매하면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높아지는 접근성은 더 많은 유동성을 가지고 오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관이라는 게, 자, 여러분들 사실 SEC와 바이낸스의 요즘 전쟁을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이게 증권형이 아니라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증권형 자산에만 기관들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기관들은 얘네들이 뭘 하는지, 뭐 어떤 나쁜 짓을, 구린 짓을 뒤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규제를 받아가면서 얘네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에 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 뭐 아니면은 블랙록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되어 있어요. 보통 증권형 자산, 뭐 아니면은 계약서 이런 것들만 사고 팔 수 있는 게 기관이란 존재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나오게 되면 이 ETF는요. 얘네들이 비트코인을 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회사를 살 수는 있는 거야. 주식을 살 수는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승인이 되면은.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기관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시 공유 동의를 통해서 모든 액티비티가 감시가 되게 되고 모든 신원들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들이 조금 더 생기게 되면서 신뢰성과 합법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세 가지가 그리고 가리키는 건 뭐다? 유동성의 강화다. 비트코인에 들어오는 현금의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돼? 비트코인 축제가 열리는 거지. 야, 유동성 가자 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될 가능성이 좀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블랙록이 아니었다면 저는 0%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만 이번이 블랙록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승인이 안 됐었던 ETF들, 뭐, 그레이스케일, 바니케일, 뭐, 아니면은, 위즈덤트리, 다른 ETF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가능성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블랙록이라는 이름값이에요. 이 블랙록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정치적으로 가장 연결고리가 많은 자산관리 회사예요. 그리고 이 블랙록이라는 이름값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블랙록의 ETF 승인율은 575승 1패입니다.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든 ETF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상 이 감시에 관한 것들, 결국에는 이 감시 공유 합의라는 것들, 이거는 그 어떤 ETF도 여태까지 신청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SEC가 원했던 부분, 비트코인 가격과 가격에 대해서 장난질을 할 수 있는 시장 조작에 대한 부분을 모두 제로화 시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감시 공유 합의라는 부분이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ETF에 관해서는 한없이 SEC가 계속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이 코인에 관해서 장난질을 하려는 사람이 누구인가, 시도가 있었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커다란 규제를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봤을 때 SEC가 그나마 이 블랙록이라는 부분과 감시 공유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를 승인할 확률이 높다고, 그래도 봤자 저는 50%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높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SEC가 만약에 신청을 받고 나서 바로바로 승인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SEC 같은 경우는 이 ETF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다면 약 240일간 우리 한번 생각 좀 해볼게, 요거 좀 다시 고쳐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SEC의 움직임을 봤을 때 여태껏 거의 240일 꽉 채운 다음에 답변을 주는 게 요즘에 좀 트렌드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뭐 비트코인이 막 이런 호재로 인해서 오르기는 했지만요. 결국 이게 승인이 되는 시간은 이 240일이라는 기간을 감안을 했을 때 2024년 초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240일이 지나면 비트코인의 호재는 이미 뭐 영양분이 소화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 호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야, 이거 이렇게 호재 많으면 비트코인 계속 올라가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내가 바이낸스 호재가 악재가 얼마나 강한지, 바이낸스라는 놈이 얼마나 지금 현재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아주 전달해드리는 이야기를 파워포인트를 갖고 왔는데요. 자, 바이낸스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 이 코인형 자산의 하락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웃긴 게 이 바이낸스라는 친구가 결국 샘 알트만이죠. 샘 까먹었네. 그 친구를 망하게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막 비웃었는데 얘네 법 어겼다. 얘네 지금 우리한테 흡수당해야 된다. 이랬었는데 바이낸스 자기들이 비슷한 이유로 고소를 당했어요. 이게 바이낸스가 고소당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이 사실상 증권인데 코인의 발행을 통해서 회사들이 돈을 버는 구조인데 이 코인을 통해서 이 코인이란 시스템의 소유권을 가져가는 증권인데 이 증권이 아닌 척을 한다. 어떻게? 화폐라는 탈을 쓴 자산이다. 증권형 자산이다. 결국 이 코인이라는 생태계의 소유권을 가져가는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SEC에서 코인에 대해서 이게 적법하게 감시를 받아서 운용을 해야지 이거를 시장 자유 논리로만 움직이면 하게 안 된다라는 게 SEC가 바이낸스를 고소한 이유 중 가장 커다란 자산입니다. 가장 커다란 부분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요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계셔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도대체 코인이 증권형 자산이든 지폐든 화폐든 뭐가 그리 중요한디? SEC가 왜 저렇게 기를 쓰고 코인에 대한 규제를 하려고 하는디? 라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그 뒤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코인이 화폐형 자산이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바이낸스가 여러분들의 돈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가 유사남한테서 돈을 1,000만 원을 받았어. 그럼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원래는 얘네들이 돈을 빌려주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지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지 원래 내가 1,000만 원 맡긴 돈으로 이걸 코인을 또다시 투자해서 돈을 벌면 안 됩니다. 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비트코인 숏에 투자를 했어. 내가 1,000만 원으로 비트코인 숏에 투자를 했는데 이걸 실질적인 현금으로 갖고 있는 바이낸스가 그걸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버려. 그러면 고객이 나는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길 바라는 투자를 했는데 그걸 바이낸스는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버리는 겁니다. 내 실질적인 돈을 가지고 바이낸스가. 그런 식의 고객의 의지에 반하는 투자를 바이낸스가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SEC가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바이낸스의 미국 거래소를 맡고 있는 BAM 트레이딩, 그냥 BAM 아닙니다. BAM 트레이딩 서비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리고 이 BAM 매니지먼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바이낸스의 미국 자회사가 사실상 자오펑 CEO를 통해서 통제되고 있고 이런 자금을 바이낸스에서 조달받아서 얘네들이 지네 마음대로 코인에 대한 자금을 굴렸다는 거야. 아니 나는 비트코인 숏 치는데 갑작스럽게 내 돈을 가져간 놈이 비트코인 롱 친다고 하면 내가 빡쳐 안 빡쳐? 아니 나 지금 비트코인 공매도 쳤으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내 돈 가져간 놈이 그걸 다시 또 비트코인 사서 금액을 끌어올려 버리네. 그럼 난 손해 보는 거잖아. 이런 조조 자체가 바이낸스의 존재를 하고 바이낸스가 여러 가지 투명하지 않게 그냥 가진 자산들만 공개를 하는 건 충분하지 않다. 너네가 고객에 가진 돈으로 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다라는 증거를 보여라. 라는 게 바로 이게 SEC가 얘기하는 주요 고소 내용의 골자입니다. 불법적인 이득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럼 여기 이 바이낸스 사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어났던 일들을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SEC가 바이낸스를 고소를 하고요. SEC에서 바이낸스에 자산 동결 신청을 합니다. 야, 왜?
야, 바이낸스 저놈들 아주 정직하지 못한 놈들이야. 공식 본사도 없고 바이낸스 US가 고객 자산을 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바이낸스 지금 CEO 자오펑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거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산을 가지고 튈 가능성을 염려를 해서 SEC가 바이낸스 자산 동결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 자산 동결 신청이 거절이 됩니다. 이 법원에서 얘네들 얘네 안 도망가 임마. 걱정하지 말고 이 자산 동결 거절하고 니네들끼리 좀 알아서 싸바 해라고 해가지고 SEC에서 바이낸스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미국 고객의 자금만 사실상 바이낸스가 못 가져가는 걸로 일단 정리가 됐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바이낸스에 나쁘지 않네. 결국 바이낸스가 자산 동결 안 됐다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바이낸스가 움직임이 가빠졌습니다. 굉장히 빨라졌어요. 바이낸스에서 어제랑 엊그저께 대량 정리 해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바이낸스가 지금 현재 시장이 좋아지지 않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을 정리를 해서 지금 SEC와의 고소 배틀에 결국 이 법정 싸움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게 돼야 될 것 같아서 바이낸스가 그리고 이런 소식이 나온 뒤로 거래량이 급감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상대를 하기 위해서 정리해고를 실행을 했고요. 프랑스 내에서도 지금 고소를 당해서 고소라기보단 조사를 당하기 시작을 했어요. 조사라고 바꾸자. 조사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에서 지금 바이낸스가 니네들 돈 받아서 이거 바이낸스 US에도 보내고 아까 뱀 트레이딩에도 보내고 뱀 매니지먼트에도 보내고 그런 식으로 자금 세탁하고 있지. 그러면서 프랑스 내에서도 자금 세탁에 대한 조사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덜란드에서요. 네덜란드에서 얘네들이 자격증을 신청을 하고 있는데 자, 무슨 자격증이었지? 자, 이게 VASP라는 라이선스를 원래는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격증에 대한 신청이 사실상 거절이 됐어요. 실패가 됐어. 바이낸스라는 기업이 믿을 수 없다. 바이낸스라는 기업 자체가 중국 쪽 기업이고 너무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결국 판결에 따라서 네덜란드 내에서 이런 자격증 신청이 거절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덜란드에서도 철수가 시작이 됐어요. 안 철수 아닙니다. 그만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네덜란드 내에서도 철수가 돼가는 게 지금 현재 기본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 또다시 코인베이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코인베이스도 사실 비슷한 느낌으로 고소가 되긴 했어요. 코인베이스가 증권형 자산을 증권이 아닌 형태로 자기네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코인베이스는 증권형 제품을 거래할 자격증이 없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사실 바이낸스만큼 막 최악의 사태로 거절을 당한 건 아니야. 이제 바이낸스 같은 놈은 진짜 잘못되면은요, 이제 자오펑이 감옥을 가는데 코인베이스 CEO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얘네들이 야 증권형 자산인 거 인정해라라고 그냥 협박을 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코인베이스가 SEC하고 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에서요. 실질적으로 탈중앙화 거래소 규제는 불가능하다. SEC 니네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우리는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는 코인베이스다. 우리는 니네 규제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실질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다 폭탄을 하나 더 터뜨려. 자, 여러분들 지금 코인베이스라는 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SEC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얘네들이 받은 돈으로 은행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스테이킹이라는 사실상 은행과 똑같은 일. 우리한테 USDC 코인을 맡기면 내가 연 이자 2% 줄게. 라는 부분이 SEC 눈에는 굉장히 거슬려요. 왜? 얘네들이 은행 일을 하는데 은행 같은 자격증은 없네. 그런 가운데 안에서 어저께 이런 발표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USDC, 너네가 만약에 USDC에 돈을 넣어놓으면 우리가 이자를 2%가 아닌 4%를 주겠어. 안 그래도 SEC가 이것 때문에 빡쳐 있는데. 야, 니네들 스테이킹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SEC에서 여기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코인베이스에서는, 야, 우리 이거 USDC에서 돈 이자 주는 거, 이거 스테이킹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조금 정도, 우리가 니네들 지금 사람들 모으려고, 너네들이 돈을 넣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이 코인베이스에서 자금에서 돈을 뺏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자 4%를 너네한테 줄 거야. 이거는 스테이킹과 달라. 스테이킹은 내가 USDC를 다른 사용자에게 빌려줘서 그 사용자에서 빌려주는 자금을 내가 받는 걸 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런 돈을 주고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빌려줘서 받는 이자 시스템이 아니라, 네가 USDC를 사면 거기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으로 거래소가,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 안에서 너한테 돈을 줄 거야.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인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사실상 돈을 돌려막기를 하는 거지 스테이킹과 그렇게까지 다른가? 결국 USDC를 통해서 얘네들이 코인베이스에 돈을 넣어준다는 점에선 똑같은데, 뭐 이거를 다른 사용자한테 빌려주는지 코인베이스에 빌려주는지 이런 부분들과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돈의 출처는 달라지지만 결국 사용법과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사실 이건 SEC의 전쟁 선포를 하는 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인계 자체가 아무래도 SEC와의 전쟁이 확대될 거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제 로븐헤드에서도 여러 가지 토큰에 대한 상당 폐지를 결정하기도 했고요. 뉴욕 거래소에서 벡트, 솔라나, 폴리곤, 카르다노를 증권형 토큰으로 규정을 하면서 상장 폐지를 한다고 발표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크립토닷컴은 이번에 많이들 알죠? 이번에 슈퍼볼 어떻게 보면은 스폰서하면서 여러모로 미국 내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늘리려고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미국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아예 중단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사실상 코인계에서 호재보다는 악재가 지금 사실 워낙 많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걸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요, 분명히 지금 현물 ETF 신청은 굉장한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저게 신청이 성공하더라도, 성공하게 되면 더 많은 유동성 증가와 신뢰성 향상, 더 많은 엄청난 호재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그게 통과될 가능성이 아무리 높게 잡아도 한 6대4 정도고, 아직까지 실패할 확률이 더 많아 보이는 이유는 이렇게 SEC가 코인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고, 현물 ETF가 통과가 되는 데는 결국 SEC와의 줄다리기가 무조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통과가 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저 현물 ETF 소식에 오르긴 했지만 중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분명히 현물 ETF의 승인은 중국의 부양책과 같은 효과를 갖고 옵니다. 왜? 둘 다 유동성 증가를 갖고 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돈을 풀기 시작을 하면 중국 시장의 유동성이 돌아서 중국에 있는 모든 것들의 값어치가 올라간다와, 지금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지금 기관들의 자금 들어와서 접근성이 향상이 돼서 이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들어와서 비트코인 값어치가 상승한다라는 건 결론적으로는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중국이 지금 당장 부양책을 발표를 하더라도 3, 4분기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현물 ETF도요, 지금 당장 신청을 했지만 지금 당장 저게 승인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승인이 되고 난 뒤에 기관들의 자금이나 이 접근성을 이용한 유동성이 다시 또 비트코인에 공급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시간 가져와 봤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소식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단 오늘 모든 소식들 정리를 해드렸고요. 코인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서 제가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코인이 사실상 탈중앙화가 목적인데, 이 탈중앙화라는 게 이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뭐냐면 탈중앙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기관들이 감시하거나 기관들이 보는 뭐 비용 같은 거, 기관들이 감시를 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수수료, 중간 단계가 없어지면서 수수료가 없어진다는 것과 내가 이 코인으로 뭘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물론 뭐 지갑상으로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고 하지만 그 지갑의 주인이 굳이 누구인지 발표할 필요 없는 것처럼 내가 중앙 정부를 피해서 우회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한 이 코인의 탈중앙화의 장점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이게 감시가 되지 않다 보니까 불법 자금으로도 쓰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마음을 먹고 내가 가격을 올리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바이낸스가 진짜 우리들의 의사에 반하는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금융 범죄를 저질렀을 때 컨트롤할 수단이 없다라는 부분이 사실상 이 중앙화, 탈중앙화라는 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SEC에선 지적을 하는 거고. 자, 아무튼 오늘 저는 여기까지 오늘 모든 부분들 정리를 해드렸고요. SEC와의 전쟁은 아마 당분간은 기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